예, 어제 4월 1일 그 플랫폼 자유화 공화 출범식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 유승민, 하태경 의원, 정종섭 의원 등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관하고 그 다음에 운영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인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 끝에 우리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아주 주요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적 개혁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어 5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경제 공공 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한 7분 정도 제가 그 PPT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제가 갖고 있는 그 이 중차대함 내지 복잡성에 비해 가지고 강연 시간이 좀 사실은 짧았죠.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좀 충분히 하지 못한 강연을 지금 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PPT를 제가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썼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경제 위기의 핵심은 현재 먹거리 위기와 미래 먹거리 위기가 지금 동시에 지금 밀려온다는 거였습니다. 그 현재 먹거리 위기는 그냥 우리 한국의 어떤 10대 수출 품목의 어떤 지금 쭉 추이를 보면 되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보십시오. 반도체가 지금 현재 2014년에서 10.9%였는데 현재 그 전체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지금 2018년에 20%가 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십시오. 이게 그 자동차,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그 다음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경향적으로 지금 이 수출의 비중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 금액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에 483억 9,900만 불 정도에 이르던 자동차가 2018년에는 408만 8,600만 달러 이렇게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석유 제품도 그렇고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떤 산업의 성격들이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누리는 중국한테 좀 밀리기에 딱 좋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지금 자동차만 하나로 3천만 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LCD라든지 합성 수지, 철강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이 규모의 어떤 경제에 이게 참 견디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리 어떤 주력 그 산업이 중국의 어떤 추격 추월에 노출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거에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일테면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로봇, AI, 그 다음에 무슨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이른바 드론, 이른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 총알하고 하는 제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건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먹거리들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표문에 사실은 제가 이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제 한국하고 스위스 비교하면 둘 다 정부 수입이 한 35%가량 됩니다. 국민 부담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26.3%,
스위스 27.8%입니다. 국민 부담률은 뭐냐면은 조세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합친 겁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죠.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복지로 보면은 우리는 10.1%인데 스위스는 거의 우리 두 배입니다. 19.6%가 됩니다. 이게 일본하고도 우리가 보면 비슷합니다. 일본이 정부 수입이 우리보다도 1% 정도가 많습니다. 2016년.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복지 지출이 23.1% 이렇게 나옵니다. 2013년 기준인데요. 뭐 지금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수입은 스위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데 복지 지출은 우리는 10%고 일본은 20%가 넘고 스위스는 20% 활용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일단 표로만 보면은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자, 예산을 보면은 우리 그렇죠. 국방 예산이 있네요. 2019년 예산에 보니까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인데 이게 아마 우리 GDP의 2.5% 아마 내외될 겁니다. 이게 뭐 일본은 1%좀 넘을 거고요. 스위스도 뭐 1%는 됩니다. 미국은 3%가 넘죠. 아니, 그래서 이 국방 예산, 즉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 예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수입은 35%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일까요? 그거는 1%포인트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를 갖다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많은 정부 수입을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중앙정부 어떤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은 우리 느낌이 옵니다. 이게 교육예산 뭐 70조 9천억인데 아마 한국은 교육으로 성장한 나라지만 지금 교육으로 어떻게 망해가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자체가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엄청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은 합니다만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그 대학 졸업한 그 학력에 상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생 뭐 대부분 그냥 뭐 교실에서 바니타 쳐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낭비죠, 사실은. 근데 저는 어떤 이 예산 낭비의 핵심은 저는 그 공공 부분의 어떤 인건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일본 인사원에 가보면은 그 일본의 어떤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 평균 연령, 그 다음에 근무 연수, 그 다음에 뭐 월급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평균 나이가 1.1세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균이 42.2세인데 일본은 43.3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 연봉이 5,892만 원인데 저기다 복지 포인트가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합치면 대충 6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41만 7천 엔이 평균 월급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곱하기 10 하면 417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화로 따지면은 1대 10이니까요. 그거다 곱하기 12를 하면은 이게 이제 연봉이 되는데 그 연봉 계산해 보면은 저기 5,009만 원이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도 국민소득이 아직도 한 30%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무원 급여 평균이 6천만 원이고 일본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를 갖다 빼놓고는 이게 중부담 저복지 국가가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을까? 이걸 따져보면은 급여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의 인사원에 가서 보면은
일본 공무원들의 그 급여를 갖다가 책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 36.9%하고 50인 이상 기업 63.1%를 이거를 갖다가 섞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이제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일본 민간 기업들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임금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공무원도 무조건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이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기업이 이게 한국에서 제일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근속 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다시피 이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를 보면은요, 한국이 어떤 뭐 일본은 물론이고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어떤 그 근속 연수별로 임금 격차가 이게 큰 나라입니다, 이게. 연공임금 체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과 공공 부분이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지 않습니까? 근속 연수가 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어떤 임금 그 테이블 위를 타고 쭉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임금이 공공 부분에 어떤 그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다시피 잠깐만요. 예. 봅시다, 이거. 자, 일본은 다시 돌아봤어요. 일본은 공무원 급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책정 기준이 저렇게 국민 전체요. 중소기업 50인 미만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급여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급여 책정 기준 자체가 그야말로 어떤 어려운 그 국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딱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로 딱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JTBC 탐사 플러스 지자팀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었고 2위가 건물주 및 임대업자였습니다. 이게 결혼정보회사 두오가 대한민국 미혼 남녀 결혼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이걸 갖다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 남편 직업으로는 15년째 공무원 및 공사, 이게 이제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내 직업은 5년째 1위가 공무원 공사입니다. 그 전에는 교사였습니다, 이게. 한때는 뭐 15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무슨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공무원 공사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은 뭐 루저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우리 청년들이 저기 고시 공시 시험 준비에 청춘을 갖다가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높이가 저렇게 높으니까 저게 도달하려 그러면은 결혼을 갖다가 계속 뭐 늦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 연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이런 것처럼 뭐 우리 어떤 실력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무리수를 갖다가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업 조건이 저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소득도 보십시오. 남자 5,319만원, 여성이 4,194만원인데 이거 만만치 않은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임금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 모든 어떤 산업이든 기술이든 기업이든 그 수명들이 다 짧아졌는데 그걸 갖다가 평생 직장을 정상으로 여기죠. 공무원이나 이때 그 공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현재 시장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에 비해 가지고 아주 그 과도한 어떤 요구와 기대와 표준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그 OECD 교육지표 보면은 25에서 34세에 한국이 68%가 고등교육을 이시한 거로 나옵니다. 저 밑으로 보십시오. 영국은 49%죠. 스위스는 45%좀 되네요. 미국 45%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재학생 숫자 보십시오. 일본은 23.6%인데 한국은 66.6%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상하는 일자리를 갖다가 줄 수 있냐? 일본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지식 산업화가 더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보다시피 지금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재학생 숫자가 66.6%로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직장들 보십시오. 그 임금을 갖다가 내보면은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가장 높습니다. 산업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전기가스, 전기 및 수도 사업인데 이거 거의 대부분이 이 공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독점 어떤 기업일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공행정, 그 다음에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 세금에서 지불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 순위가 1위, 2위, 3위가 결국은 규제 산업이거나 공기업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데 그런 상태에서 2013년에 이제 60세 정년을 강제로 연장했지 않습니까? 저기 313.0짜리를 그냥 좀 더 연장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은 아주 가파르게 임금 피커제를 실시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정년은 강제로 연장해 놓고 나서 임금은 사실 노사 자유를 협상이 맡겼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노조 강한 데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년자들이 폭발적으로 사실 증가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비쌀 겁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지금 이렇게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서비스업 쪽 보십시오. 이게 고용은 쫙 늘어나는데 부가가치는 별로 오르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금 선이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다 이른바 즉 평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그 제조업은 총 취업자는 16%가량 되는데 부가가치는 31% 정도를 생산합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제조업은 아주 생산성이 높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고용이 적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생산성은 또는 과소고용의 어떤 동의어입니다. 이게. 왜 그럼 과소고용하냐 하면은 그거는 현대기아 자동차라든지 쌍용 자동차라든지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을 갖다가 기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즉 제조업이 결국은 고용을 기피하니까 이게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몰리는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원래 이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원래 이제 금융, 그죠? 그 다음에 의료, 법률, 교육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다시피 이제
금융은 뭐 국가가 철저한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금융 산업이 좀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려도 국가가 상품 통제하죠. 가격 통제합니다. 자격 통제합니다. 아마 금융과 의료가 아마 그 가장 규제가 많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가장 엄청나게 많이 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이 상품들을 거의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법치주의를 갖다가 법치국가가 돼야 사실은 법률이 발전할 텐데, 우리 아다시피 우리는 인치국가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법, 비연령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어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엄청난 어떤 그 고학력 청년들을 갖다가 결국은 제조업에 흡수를 못하면 서비스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건설인데, 건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서비스업. 그러다 보니까 저 서비스업에 빡 터지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가지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가 이거죠. 도대체 이거는 지금 청년과 미래 세대가 살기 힘든 나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 인구가 지금 그 신생아들의 어떤 그 출산이 옛날 한때는 100만 명 넘게 나오다가 지금은 뭐 30만 5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문제가 생기는데, 국민연금을 저렇게 쭉 적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이제 뭐 고갈이 되는 게 뭐 2050 뭐 몇 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갈 시점을 계산할 때 그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갈 시점도 훨씬 앞당겨지겠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고갈 시점만 갖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고갈 시점에서 그러면은 연금 안 줄 거냐? 아니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어떤 이 적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 밑으로, 저 곡선이 이제 물 밑으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던 땅들이 그냥 펑펑 꺼집니다. 단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 대우그룹이 그랬습니다. 쌍용자동차 그랬죠. 한진중공업 그랬죠. 한진해운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지금 군산공장이 지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 되면은 대학에 목을 메고 있던 지방의 어떤 그 소도시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냥 또 먹고 살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막 그냥 전 국가적으로 지금 이른바 싱크홀 현상 또는 지진 현상, 쓰나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